폭우가 쏟아지는 밤, 검은 군복을 입은 여자가 장례식장 계단을 올랐고 그녀의 키릴이 대리석을 찍을 때마다 날카로운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으며 그 규칙적인 발소리는 마치 처형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조문객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관 앞에 놓인 영정사진 속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딸은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차가웠으며 그 차가움은 이 더러운 세계를 얼려버릴 만큼 냉혹했습니다. 그녀가 관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장례식장 뒤편에서 저속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모든 조문객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날 장례식장에는 조문보다 사리가 더 많았을까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중위 출신 강은서는 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고 그녀가 떠난 날 아버지 강태사는 이 도시에서 가장 무서운 조직의 보스였으며 그녀가 돌아온 날 그는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이 되어 관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도열한 태산파 조직원들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니라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고 그들은 군복을 벗지 않은 채 나타난 이 여자가 조직에 무엇을 가져올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주머니에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고 그 편지의 모서리는 그녀의 손때로 달아 있었으며 봉투 겉면에는 누렇게 바랜 잉크로 은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군복을 벗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편지는 누가 쓴 것이었을까요? 저속한 웃음의 주인공은 오명철이었고 그는 강태산이 가장 경계했던 라이벌 조직의 우두머리였으며 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 자체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부하 하나가 비웃으며 은서를 향해 다가왔고 담배 연기를 그녀의 얼굴에 내뿜으며 조롱하듯 말했지만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키리를 신은 오른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고 그것이 남자의 정강이를 향해 내려꽂히는 순간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그 비명은 장례식장 전체를 뒤흔들었고 폭우 소리마저 잠시 멎은 듯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는 정강이를 움켜쥐고 신음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고 은서가 그의 머리 위로 키리를 다시 들어 올리자 모든 조직원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으며 그 움직임은 마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사불란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오늘 이야기 어디서 듣고 계신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서 듣고 계신지, 일하면서 듣고 계신지, 식사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엄청난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자, 은서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립니다. 오명철은 은서를 보며 천천히 박수를 쳤고 그의 손바닥이 부딪힐 때마다 나는 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으며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걸어와 은서 앞에 섰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으며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고 그녀의 키릴이 대리석을 찍을 때마다 장례식장 안은 더욱 조용해졌으며 그 규칙적인 발소리는 마치 초침 소리처럼 오명철의 심장박동과 겹쳐졌고 그는 무의식 중에 목을 한번 삼켰습니다. 오명철이 입을 열어 독을 뱉기 시작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은서를 향한 화살이었으며 그는 강태산이 배신자였다고 자기 조직원들을 팔아먹고 경찰과 손잡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태산파 조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은서의 질문은 짧고 날카로웠지만 그녀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고
단지 오명철을 향해 손을 내밀었으며 그 손짓은 증거를 내놓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명철이 손을 들자 그의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들었고 그것을 은서의 발치를 향해 던졌으며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류들이 봉투 밖으로 흩어져 나왔고 그중 하나에는 강태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며 조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은서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고 단지 그것들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으며 그 미소는 오명철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오명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으며 그 안에는 칼날 같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짜 서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은서의 질문이 떨어지자 오명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고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으며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키릴로 밀어내며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했으며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언했고 그 선언은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아버지는 자필로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고 항상 도장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은서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고 태산파 조직원들이 오명철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명철은 뒤로 물러서며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며 그는 황급히 출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좋아, 좋아. 오늘은 장례식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지. 오명철의 말은 떨리고 있었고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독을 뱉었으며 그 독은 은서의 심장을 겨냥한 화살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질문은 은서의 출생에 대한 것이었고 그녀가 진짜 강태산의 딸인지 그녀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냐고 조롱했으며 그 말들은 은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고 은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으며 오명철이 장례식장 문을 열고 나가자 폭우가 안으로 밀려들어왔고 은서의 검은 군복 자락이 다시 한번 무겁게 젖어갔습니다. 조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은서를 바라봤고 그녀의 등 뒤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기운은 그들을 압도했으며 그녀는 천천히 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정사진을 바라봤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5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낼게요. 전부 다. 그녀의 약속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고 영정사진 속 강태산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은서는 단 한 번도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은서는 관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고 그것을 집어들어 겉면을 확인했으며 거기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에게 그것은 강태산의 마지막 유언이었고 봉투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산처럼 무거웠으며 은서는 그것을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은서는 혼자 장례식장에 남았고 모든 조문객이 떠난 뒤 그녀는 아버지의 관 앞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었으며 빗소리만이 그녀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일어서 문을 향해 걸어갈 때 그녀의 키릴 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무겁고 느렸으며 그것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발소리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폭우가 그녀를 맞이했고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으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석에는 태산파의 고참 조직원이 앉아 있었으며 그는 은서를 보자 황급히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습니다. 은서는 우산을 거절하고 그대로 비를 맞으며 차에 올라탔으며 그녀가 뒷좌석 문을 닫자 차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운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단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 주머니의 봉투를 만지작거렸으며 그녀의 눈빛은 폭풍우보다 어두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장례식장이 점점 멀어질 때 은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고 건물 옥상에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그 까마귀의 눈은 피처럼 붉었습니다. 태산파 본거지는 낡은 5층 건물이었고 1층 로비에서부터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러나왔으며 벽에는 곰팡이와 낙서가 뒤섞여 있었고 계단참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은서가 정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 널브러져 있던 조직원 서너 명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들의 눈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으며 옷차림은 말이 아니었고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은서의 미간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은서는 대답 대신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내리꽂았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렸으며 나머지 조직원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서로의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은서의 명령은 차갑고 명확했으며 그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군인의 명령이었고 전원 3층 회의실로 5분 안에 집합하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선고였으며 조직원들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그것이 빈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3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으며 형광등은 반쯤 나가 깜빡거렸고 그 불빛 아래로 은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맹수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안에서는 이미 10명 남짓한 조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은서를 보자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말들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고 강 보스 딸이 진짜인지 군대를 갔다 온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회의실 맨 앞으로 걸어가 의자 하나를 발로 차서 뒤집어 버렸고 요란한 소음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우자 모든 웅성거림이 일순간 멈췄으며 조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직원들이 우물쭈물하며 서로의 눈치만 보자 은서는 다시 한번 의자를 발로 찼고 이번에는 의자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으며 나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제야 조직원들이 황급히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회의실 맨 앞에 서서 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둘러봤고 그녀의 시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조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으며 누구도 그녀의 눈을 마주 보지 못했고 그들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은서가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태산파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명확했으며 35년 전 아버지가 23세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단 3명이었고 그들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지금 이 조직에는 48명이 있지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물었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회의실 안은 그녀의 키릴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바닥을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심판의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은서가 회의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골판지 상자를 발로 찾아
상자가 넘어지며 안에서 하얀 가루가 든 비닐봉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조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으며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은서의 눈빛을 보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은서가 물었고 한 조직원이 말을 더듬으며 대답하려 하자 은서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턱을 손으로 움켜쥐었으며 대답 못하면 혀를 자르겠다는 협박에 조직원은 비명처럼 외쳤고 조필두 형님이 가져왔다는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직원의 대답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고 은서는 그를 놓아주며 회의실 뒤편을 바라봤으며 거기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서 있었고 그것은 태산파의 2인자이자 강태산이 가장 믿었던 신복 조필두였습니다. 조필두의 목소리는 느긋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는 은서를 5년 만에 다시 본다며 인사도 없이 바로 청소부터 하냐고 조롱했으며 군대 가더니 버릇이 고약해졌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은서는 대답 없이 그에게 천천히 걸어갔고 회의실 안의 모든 조직원들이 숨을 죽였으며 그녀와 조필두 사이의 공간은 점점 좁아졌고 긴장감은 끈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은서가 조필두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으며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조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으며 조필두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조필두는 잠시 침묵하다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회의실 천장을 울렸으며 그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문했지만 은서가 가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지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사진에는 조필두가 오명철과 악수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배경에는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며 그것은 강태산이 죽기 사흘 전이었고 조필두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그는 은서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은서의 주먹이 그의 명치를 파고들었고 조필두는 신음도 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으며 은서가 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얼굴을 바닥에 내리찍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고 회의실 안의 조직원들은 눈을 돌렸습니다. 은서가 선언했고 지금부터 이 조직은 자신이 맡으며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고 그녀는 조필두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문을 열기 직전 뒤를 돌아보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틀 안에 이 건물을 청소하고 쓰레기는 전부 버리고 마약은 전부 불태우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안 하면 다음은 너희 차례라는 경고와 함께 문이 닫혔으며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조직원들은 바닥에 쓰러진 조필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태산파 본거지에서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고 쓰레기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으며 은서는 옥상에 혼자 서서 그 연기를 바라봤고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고 그것은 오명철을 용서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의지였으며 은서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읽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새벽 4시 은서는 아버지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고 서재는 담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으며 책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를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은서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고 대부분은 비어 있거나 쓸모없는 영수증들로 가득했으며 그녀가 마지막 서랍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서랍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책상 밑을 더듬어 숨겨진 열쇠를 찾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서랍이 천천히 열렸고 안에는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봉인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으며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로 빽빽하게 적힌 이름들과 날짜들이 나타났고 그중 하나의 이름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오명철 1987년 8월 15일 명동 그랜드 호텔 307호. 은서는 그 날짜를 계산해 봤고 그것이 자신이 태어나기 정확히 9달 전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봉인된 편지를 집어들었고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며 박소영에게라는 글씨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고 은서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응시했으며 결국 편지를 뜯지 않은 채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렸고 한 조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으며 큰일이 났다는 외침과 함께 감고가 털렸다는 소식을 전했고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직원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CCTV는 전부 지워졌으며 이것은 전문가의 지시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은서는 금고 안으로 들어가 벽면을 손으로 더듬었고 구석진 곳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으며 종이에는 단 2글자만 휘갈겨져 있었고 배신이라는 글자를 본 은서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필두는 어디 있느냐는 은서의 질문에 조직원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대답했고 은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으며 그녀는 지하실을 나와 곧바로 주차장으로 향했고 차에 시동을 걸어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오명철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 고급 빌딩 최상층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으며 그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앞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뒤편 소파에는 조필두가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은서에게 맞은 상처가 선명했으며 오명철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조필두를 칭찬했고 이제 강태산의 돈도 없고 조직원들의 신뢰도 없으니 그 계집애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조필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은서가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오명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으며 그를 제지했고 강태산도 처음엔 위험해 보였지만 결국 자신이 죽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명철이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고 그것을 조필두 앞에 던졌으며 조필두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고 그는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그것은 박소영이 강태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25년 전 한 여자의 절규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강태산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사랑한 사람은 명철이었다고 고백했으며 은서가 강태산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이 아이만큼은 이 더러운 세계에서 키우지 말라는 애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편지를 다 읽자 오명철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은서가 강태산의 딸이 아니라 자신의 딸이라고 선언했으며 그의 웃음소리가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웃음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명철은 자신이 친딸을 죽일 수는 없으니 조필두가 이 편지를 은서에게 전해주고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라고 명령했으며 조필두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만약 은서가 믿지 않으면 어쩌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명철이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집어들었고 DNA 검사 결과라며 조필두에게 던졌으며 물론 가짜지만 은서가 어떻게 알겠느냐며 비웃었고 조필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오명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조필두도 죽어야 한다는 선고였고 배신자는 필요 없다는 냉혹한 선언이었으며 문이 닫히자 오명철은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고 그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태산파 본거지 앞에서 조필두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필두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으며 차에서 내릴 때 그의 손에는 2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필두가 은서에게 봐야 할 것이 있다며 첫 번째 봉투를 건넸고 은서는 그것을 받아 뜯었으며 안에서 나온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처음 몇 줄을 읽을 때까지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중간쯤 읽어 내려갔을 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은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필두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으며 거리는 고요했고 멀리서 자동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은서의 질문은 너무 조용했고 이것이 진짜냐고 물었으며 조필두가 DNA 검사 결과도 있다며 2번째 봉투를 건네려 하자 은서는 그의 손을 쳐냈고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으며 거짓말이라는 그녀의 외침이 거리를 울렸습니다. 은서의 비명이 터져나왔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라 뒤를 돌아봤으며 조필두는 뒤로 물러서며 2 손을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으며 은서에게 진정하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조필두에게 다가가며 오명철이 시킨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조필두는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의 침묵이 곧 답이었고 은서는 그가 자신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조직을 던지고 떠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은서가 조필두의 멱살을 잡았고 그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그저 눈을 감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며 오명철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했다고 고백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은서는 그를 놓아주며 뒤로 물러섰고 바닥에 떨어진 2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으며 봉투를 뜯어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읽지 않고 그냥 구겨버렸고 조필두에게 오늘 밤까지 가족을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안 그러면 오명철보다 자신이 먼저 죽이겠다는 경고와 함께 은서가 돌아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조필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날 밤 조필두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을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난간에 기대어 섰고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려 있었으며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날려보내려 했지만 은서는 편지를 꽉 쥐고 놓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인지 묻는 그녀의 질문에 하늘에서는 대답이 없었고 도시의 불빛만이 깜빡거렸으며 은선한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난간에서 물러섰고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으며 그날 밤 이후 은서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태산파 본거지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평소라면 조직원들이 드나들며 시끄러웠을 시간인데 건물 안은 마치 버려진 것처럼 고요했으며 은서는 3층 사무실에 혼자 앉아 조직의 장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부들이 펼쳐져 있었고 은서가 페이지를 넘기던 손이 멈췄으며 한 페이지에 적힌 숫자들을 오랫동안 응시했고 15억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녀의 독백은 텅 빈 사무실 안을 맴돌았습니다.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가던 순간 건물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고 한 대가 아니었으며 6대, 7대, 10대의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건물 앞에 멈춰 섰고 차문이 일제히 열렸으며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은서는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봤고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손에는 강목과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건물을 포위하듯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몇몇은 정문으로 몇몇은 후문으로 나머지는 비상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은서는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단지 책상 서랍을 열어 검은색 전술 장갑 한 켤레를 꺼내 손에 끼었으며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려 장갑을 밀착시켰고 복도로 나가 계단 앞에 섰으며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3층 계단 입구에 나타났을 때 은서는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고 남자는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은서는 그것을 손으로 받아 비틀었으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이 꺾였고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은서의 무릎이 남자의 명치를 강타했으며 남자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고 은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녀의 주먹이 한 남자의 턱을 때렸고 발차기가 다른 남자의 무릎을 부러뜨렸으며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비명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은서의 호흡은 여전히 고르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자들의 신음소리와 은서의 차분한 호흡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으며 그녀는 마치 훈련장에서 연습하듯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고 한 명 한 명을 무력화시켜 나갔으며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인 특유의 냉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을 때 3층 복도에는 15명의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고 은서는 여전히 서 있었으며 그녀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았고 호흡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그녀가 계단 아래를 향해 말했고 그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2층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으며 한 남자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왔고 오명철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는 은서를 보며 천천히 박수를 쳤고 그의 뒤로 15명의 남자들이 더 나타났으며 역시 군인 출신이라며 인상적이라는 말을 던졌습니다. 오명철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연기를 내뿜었고 그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으며 그는 은서에게 한 가지 착각이 있다고 말했고 군대는 규칙이 있지만 이 세계에는 규칙이 없으며 오직 힘만 있을 뿐이라고 선언했으며 손을 들어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어 올렸고 강목, 쇠파이프, 야구방망이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으며 한 남자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고 오명철이 30대 1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지만 은서는 대답 대신 장갑을 벗어 바닥에 던졌으며 맨손으로 주먹을 쥐었고 30명이면 적당하다는 말과 함께 그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싸움은 정확히 2분 만에 끝났고 복도 바닥에는 30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으며 은서는 유일하게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녀의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피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으며 그녀의 주먹에는 상처 하나 없었고 오명철만이 계단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명철의 손에 든 담배는 이미 꺼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중얼거렸지만 은서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고 계단을 내려가려 했으며 그러나 은서가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고 오명철은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는 오명철이 아버지를 죽였고 조직을 빼앗으려 했으며 어머니를 이용했다고 나열했으며 그녀의 말이 끊기는 순간 그녀의 주먹이 오명철의 얼굴 바로 옆 벽을 강타했습니다. 콘크리트가 금이 가며 가루가 흩날렸고
오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며 그의 바지는 이미 젖어 있었고 은서가 그를 놓아주자 오명철은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그러나 오늘은 죽이지 않는다는 은서의 선언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고 은서가 그의 머리를 발로 밟으며 얼굴을 바닥에 눌렀으며 오명철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고 그가 강태산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그에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으며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가겠다는 선고였습니다. 은서가 발을 떼고 복도를 걸어 나가자 뒤에서 오명철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 미친년이 가만 안 두겠다는 외침과 함께 내가 누구 딸인지 아느냐는 마지막 독침이 날아왔으며 은서는 멈춰 서서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자신은 강은서이며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중위 출신이고 이제부터 오명철의 악몽이 될 사람이라는 선언과 함께 은서가 계단을 내려갔고 그날 밤 오명철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그의 부하 30명도 함께 실려갔고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러 왔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날 밤 혼자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봤고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여전히 들려 있었으며 자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물었지만 바람만화 대답했고 은서는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은서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얼굴에서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도시의 불빛은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져갔으며 은서는 옥상 난간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서는 조필두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으며 그의 가족도 함께 자취를 감췄고 태산파 조직원들은 은서의 명령에 따라 도시 곳곳을 뒤졌지만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붉은색 펜으로 표시를 하고 있었고 지도 위에는 이미 20개가 넘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으며 그녀의 독백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집념이 담겨 있었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젊은 조직원 하나가 들어왔고 그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으며 우편함에 들어 있었다는 말과 함께 봉투를 건넸고 은서가 봉투를 받아 뜯자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으며 그 사진을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조필두의 11살짜리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으며 부산 해운대구 우동 3275번지 당신이 찾던 사람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은서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그것을 응시했습니다. 조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서는 대답 없이 서랍을 열어 권총 하나를 꺼내 허리춤에 찼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부산으로 간다는 짧은 선언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부산까지는 5시간이 걸렸고 은서는 그 시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창밖의 풍경이 바뀌어가는 것을 지켜봤고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습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주소지는 낡은 다가구 주택이었고 2층 한 집에서만 불이 켜져 있었으며 은서는 조직원들에게 차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혼자 계단을 올라갔고 그녀의 발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으며 2층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으며 은서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 손잡이를 돌렸고 문은 잠기지 않았으며 문이 천천히 열리자 거실이 보였고
소파에는 조필두의 아들이 만화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고 은서를 보자 웃음을 멈췄으며 낯선 여자의 차가운 눈빛에 겁을 먹고 소파 뒤로 숨었고 은서의 질문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조필두가 어디 있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안방 문이 열리고 조필두가 뛰어나왔으며 은서를 보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은서가 밖을 가리키자 조필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으며 아빠가 금방 온다는 약속과 함께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 입구에서 은서는 조필두를 돌아보며 허리춤의 권총을 꺼내들었고 조필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으며 제발이라는 애원이 터져나왔지만 은서가 차갑게 제지했고 권총의 놀이쇠를 당기자 철컥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으며 조필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은서가 조필두의 배신을 나열했고 아버지를 배신했으며 오명철과 손잡고 조직의 돈을 훔쳤고 어머니의 편지까지 넘겼다는 죄목을 읽어내려갔으며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이 떨어졌지만 조필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은서가 입을 열었고 아들의 이름을 물었으며 준호라는 대답과 함께 11라는 나이를 확인했고 은서는 권총을 내리지 않은 채 준호가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느냐고 물었으며 조필두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사람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도 모르겠다는 은서의 말에 조필두의 몸이 떨렸고 그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으며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준호는 건드리지 말라는 간청이 터져나왔고 은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그를 끊었으며 자신이 그런 인간으로 보이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은서가 권총을 내리며 한숨을 쉬었고 조필두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으며 자신은 아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오명철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했고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아들을 지키고 싶으면 오명철을 배신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조필두는 은서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고 한참 뒤에야 고개를 끄덕였으며 무엇을 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은서가 녹음기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고 오명철의 비리 증거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는 지시였으며 조필두는 녹음기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아빠 언제 오느냐는 그 순수한 물음을 듣는 순간 조필두는 결심한 듯 녹음기를 집어들었으며 말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전부 다 털어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녹음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조필두는 오명철의 마약 밀매, 정치인 매수, 살인 청부, 횡령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으며 녹음이 끝났을 때 조필두는 녹음기를 은서에게 건네며 고개를 숙였고 이것이 전부라는 말과 함께 은행 계좌 정보를 담은 USB도 건넸습니다. 은서가 고맙다는 말을 건넸고 조필두도 따라 일어섰으며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그의 질문에 은서는 내일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라고 명령했고 조필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자수라는 말에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한 일들을 전부 자백하고 벌을 받으라는 은서의 지시였고 그것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아빠 노릇이라는 설명이었으며 은서가 계단을 내려가려 하자 조필두가 그녀를 붙잡았고 정말 미안하다는 울먹이는 목소리와 함께 강 보스님과 은서에게 사죄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법정에서 하라는 은서의 차갑지만 단호한 대답이었고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가자 조필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으며 그의 울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바다까지 흘러갔고 파도 소리와 섞여 사라졌으며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은서는 녹음기와 USB를 꺼내 보았고 운전석의 조직원이 조심스럽게 서울로 돌아가느냐고 물었지만 은서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직접 전할 것이 있다는 말과 함께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몇 분 뒤 은서의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으며 은서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오명철이었으며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광기가 숨어 있었고 조필두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오명철이 계속 말했으며 조필두에게서 무엇을 받았든 그것은 소용없다는 선언이었고 증거는 이미 자신이 다 없앴으며 조필두가 알고 있는 계좌들은 어제 전부 정리했고 USB에 있는 파일들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은서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고 화면에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거짓말이라는 그녀의 외침에 오명철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자신은 이 바닥에서 30년을 살았으며 은서가 뭘 할지 다 알고 있다는 자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은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고 오명철은 욕은 나중에 하라며 화제를 바꿨으며 은서, 어머니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은서의 몸이 굳었으며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녀가 되묻는 순간 오명철의 독이 전화선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박소영이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것이 진짜 사고였는지 의심을 던졌고 내일 정오에 파주 공동묘지로 오라는 명령이었으며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안 오면 어머니 무덤을 파헤쳐서 시신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협박이 떨어졌습니다. 전화가 끊겼고 은서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으며 휴대폰이 산산조각 나며 차 안바닥에 흩어졌고 조직원은 감히 뒤를 돌아보지 못했으며 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으며 어머니라는 작은 울음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날 밤 은서는 한 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정오 파주 공동묘지는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은서는 혼자 묘지 입구에 서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흰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안개는 너무 짙어서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으며 묘지 전체가 마치 다른 세상처럼 고요하고 음산했습니다. 안개 너머로 인형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오명철이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으며 연기가 안개와 뒤섞여 그의 얼굴을 더욱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명철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은서가 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은서는 그를 노려보며 어머니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으며 오명철은 서두르지 말라며 먼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고 묘지 안쪽을 가리키며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은서는 주먹을 쥔 채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묘지 한가운데 있는 작은 비석 앞에 멈춰 섰고 비석에는 고 박소영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은서는 그 비석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고 그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았으며 어머니라는 말이 그녀의 입에서 떨리며 나왔습니다. 오명철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었고 감동적이라는 조롱과 함께 은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는 말을 던졌으며 은서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오명철은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폭탄 선언을 했고 은서의 머리가 번쩍 들렸으며 거짓말이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명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은서 앞에 던졌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으며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고
거기에는 자살로 추정됨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경찰 보고서의 날짜는 25년 전이었고 은서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는 은서의 질문에 오명철이 대답했고 강태산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며 박소영이 막아섰고 자기가 대신 죽겠다고 했다는 설명이었으며 오명철이 무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비석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고 소영이는 자신을 사랑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진짜로 사랑했지만 강태산이 소영이를 납치해서 억지로 결혼했고 은서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으며 은서가 누구 딸인지 궁금하냐는 오명철의 질문에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고 DNA 검사 결과는 이미 받지 않느냐는 말과 함께 오명철이 일어서서 은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은서는 그 손을 뿌리쳤고 만지지 말라는 외침이 묘지를 울렸습니다. 아직도 안 믿느냐는 오명철의 말과 함께 또 다른 봉투가 나왔고 은서는 그것을 받아 뜯었으며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사진 속에는 젊은 오명철과 박소영이 웃으며 함께 서 있었으며 박소영의 배는 불러 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1987년 11월 3일 우리의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가 태어난 날은 12월 3일이었고 은서는 사진을 떨어뜨렸으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안 된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왔으며 이제 알겠느냐는 오명철의 선언화 떨어졌고 내가 내 딸이라는 말과 함께 그가 은서를 끌어안으려 하자 은서는 그를 밀쳐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닥쳐라는 외침과 함께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부정이 이어졌지만 오명철이 마지막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은서의 손이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그만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며 은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내 딸이니까 손잡자는 것인지 아니면 조직을 넘기라는 것인지 묻는 은서에게 오명철이 웃으며 손목을 빼냈고 둘 다라는 대답과 함께 담배에 다시 불을 붙였으며 가족끼리 싸울 필요 없다는 말을 던졌지만 은서가 비웃으며 가족이 서로 죽이려고 하냐는 반문을 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배신하냐는 은서의 추궁에 오명철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자신의 부하들을 때려눕히고 사업을 망쳤다고 주장했지만 은서의 외침이 그를 끊었고 내가 먼저 아버지를 죽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그녀의 외침이 묘지 전체를 울렸고 안개 너머에서 까마귀들이 날아올랐으며 그들의 울음소리가 음산하게 퍼져갔습니다. 오명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래 맞다며 자신이 강태산을 죽였다는 고백을 했으며 그의 고백에 은서의 온몸이 굳었고 그녀의 손이 허리춤의 권총으로 향했으며 왜냐는 질문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복수라는 대답이었고 강태산이 소영이를 죽였으니까라는 이유였으며 은서가 거짓말이라고 외쳤지만 오명철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고 그 웃음소리는 묘지를 가득 채웠으며 사고로 보이냐는 반문과 함께 강태산이 브레이크를 끊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소영이가 자신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그랬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은서는 권총을 빼들어 오명철의 이마에 겨눴고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으며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오명철이고 어머니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죽인 것이라는 은서의 추론에 오명철이 증명할 수 있느냐고 도전했고 총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으며 그의 이마가 총구에 닿았습니다. 쏴보라는 도발이었고 내가 감히 친아버지를 쏠 수 있을까라는 조롱이었으며 은서의 손이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넌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아 떨리며 나왔지만 DNA가 거짓말을 하냐는 오명철의 반박과 사진이 거짓말을 하냐는 추궁에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개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경찰이었고 그들의 선두에는 중년의 형사가 서 있었으며 그는 은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으며 은서가 권총을 내리자 오명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명철이 뒤를 돌아보며 경찰들을 발견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당혹스러운 외침이 터져나왔으며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살인교사, 조직폭력배 운영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한다는 선언을 했고 오명철이 은서를 노려보며 배신했냐고 소리쳤지만 은서는 눈물을 닦으며 오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다는 은서의 차가운 대답에 오명철이 광적으로 소리쳤고 내가 내 딸인데라는 외침이 묘지를 울렸지만 은서가 아니라고 부정하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오명철 앞에 던졌고 이것이 진짜 DNA 검사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내가 조작한 것 말고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명철이 서류를 집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서류에는 친자 관계 아님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중얼거림이 나왔지만 은서가 말을 이었고 내가 어머니를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자신은 강태산의 딸이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은서가 돌아서자 경찰들이 오명철을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으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외침과 함께 자신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지만 은서가 뒤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고 못 나온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조필두가 자수했고 내가 한 모든 짓을 다 털어놨다는 사실을 알렸으며 넌 이제 끝이라는 최종 선고가 떨어졌고 오명철의 비명이 묘지를 가득 채웠지만 은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다시 바로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말과 함께 편히 쉬라는 마지막 인사였고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으며 햇살이 무덤을 비췄고 은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묘지를 떠났으며 그녀의 뒷모습은 햇살 속으로 사라졌고 까마귀들이 하늘 높이 날아올랐으며 그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으며 피고인석에는 오명철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석 달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췌해져 있었으며 한때 후 도시를 지배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자 웅성거리던 법정안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재판장에게 집중되었으며 재판장이 입을 열어 피고인 오명철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선언했고 법정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은서는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안을 채웠고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간 조직폭력배를 운영하며 살인 교사 12건, 폭행상해 47건, 마약 밀매 238건을 저질렀다는 죄모가 낭독되었으며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고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정치인 및 기업인과 결탁하여 불법 자금을 조성했으며 8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특히 피해자 강태산을 살해하도록 교사했으며 이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재판장의 설명이 이어졌으며 오명철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재판장이 오명철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고 무기징역과 함께 가석방 없이 복역할 것을 명한다는 판결이 떨어졌으며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고 오명철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으며 억울하다는 외침이 터져나왔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오명철이 발버둥을 치며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고 은서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까지 할 거냐고 외쳤으며 네, 엄마가 뭐라고 하겠냐는 마지막 독침을 던졌지만 은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단지 일어서서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오명철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고 법정 문이 닫히자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원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은서가 나타나자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며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고 오명철의 선고에 대한 소감과 아버지의 복수를 이룬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태산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은서는 마이크 앞에 섰고 플래시 세례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으며 오늘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선언이 이어졌으며 오명철 같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바꾸는 것이 진짜 시작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을 쏟아내려 하자 은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고 태산파는 오늘부로 해체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으며 법원 앞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기자들이 은서를 바라봤으며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조직이지만 그것은 결국 폭력의 도구였다는 고백이 나왔고 자신은 그 도구를 부수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자 한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은서의 옆에 서 있던 태산파 조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그들은 이미 은서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은 듯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자수하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자신은 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며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며 기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본인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은서는 잠시 침묵했고 하늘을 올려다봤으며 자신은 다시 군인으로 돌아간다는 대답을 했고 그 말에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으며 은서는 더 이상 질문을 받지 않고 법원을 떠났고 그녀의 뒷모습을 수많은 카메라가 담았으며 그날의 뉴스는 그녀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혼자 태산파 본거지를 찾았고 건물은 이미 비어 있었으며 복도에는 그녀의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로 올라갔으며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열었고 서랍 안에는 아버지의 수첩과 어머니의 편지가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고 그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읽었으며 1987년 8월 20일 소영이를 데려왔다. 명철이한테서. 소영이는 울면서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언젠가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은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1987년 12월 3일 은서가 태어났다. 소영이는 출산 후 나를 보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은서는 내 딸이다. 내가 지켜야 한다는 기록이 나왔고 그리고 1995년 6월 15일 소영이가 사고로 죽었다. 명철이를 만나러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건드린 것을 소영이가 알았을까? 은서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고백에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첩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아버지라는 말이 떨리며 나왔으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는 질문이 서재 안을 맴돌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은서는 어머니의 편지를 집어들었으며 봉인을 뜯어 안의 편지를 꺼냈고 편지는 노랗게 발에 있었으며 어머니의 필체로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야, 엄마의 마지막 편지야. 엄마는
내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떠나도 너는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빠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했을 뿐이야. 은서야,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아라. 하지만 절대 이 세상처럼 더러워지지는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해, 내 딸.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은서는 한참 동안 울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했으며 서재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밤이 깊어갈 무렵 은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으며 수첩과 편지를 책상 서랍에 다시 넣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건물의 모든 방을 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옥상으로 올라갔으며 옥상에서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으며 은서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제 편히 쉬라는 작은 독백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서 옥상 문을 향해 걸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젊은 조직원 하나가 서 있었으며 그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헤어져야 하느냐고 물었고 은서가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너희는 이제 자유라는 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했습니다. 보스님 없이 어떻게 사느냐는 조직원의 불안에 은서는 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너희는 강하고 이제 올바른 길을 걸을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위로했고 조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은서는 그를 안아주었고 고마웠다는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조직원이 떠나고 은서는 다시 혼자 남았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건물을 둘러보고 옥상을 떠났고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각 층의 전등을 하나씩 껐으며 1층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완전히 어둠에 잠겼고 정문을 나서는 순간 은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단지 앞을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년 후,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으며 운동장 한쪽에서는 강은서가 육군 정복을 입고 서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바라봤으며 아이들은 그녀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봤고 오늘부터 강태산 장학재단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공부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고 은서가 그를 가리켰으며 아이는 강태산이 누구냐고 물었고 은서는 잠시 침묵했으며 그녀의 눈에 잠깐 슬픔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고 자신의 아버지라는 대답과 함께 좋은 분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아이가 은서도 군인이냐고 물었고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의 계급장을 가리켰으며 자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소개와 함께 여러분도 자라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고 군인이 아니어도 선생님이나 의사나 소방관이나 무엇이 되든 정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은서는 그들을 향해 경례를 했으며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떠난 뒤 은서는 운동장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는 조필두라는 이름이 떠올랐으며 은서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조필두의 목소리는 많이 변해 있었으며 이전의 거칠음은 사라지고 온화함이 묻어났고 잘 지내고 있느냐는
안부 인사가 들려왔습니다. 응이라는 짧은 대답 뒤 조필두가 어제 출소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은서는 잠시 침묵했으며 조필두가 말을 이었고, 정말 고맙다는 감사 인사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가명탄원해준 것 덕분에 5년 만에 나왔다는 설명이었으며, 은서는 당연한 거라며 내가 자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준호도 잘 있다는 소식이 이어졌고, 중학교에 들어갔으며 공부도 잘한다는 자랑스러운 말이 나왔고, 은서는 미소 지었으며 그녀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 잘 됐다는 말과 함께 준호한테 잘해주라는 당부를 했으며, 그리고 조필두가 마지막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은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조필두의 숨소리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으며, 자신도 미안하다는 은서의 대답이 나왔고, 조필두에게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는 반성이었지만, 조필두는 아니라며 은서가 없었으면 계속 썩어 있었을 거라는 감사를 표했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다봤고,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으며 벤치에서 일어나 운동장을 천천히 걸었고, 아이들이 놀던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은서는 그네를 손으로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해질녘 은서는 파주 공동묘지를 찾았고, 그녀는 두 개의 무덤 앞에 섰으며, 하나는 어머니의 것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의 것이었으며, 두 무덤은 나란히 있었고, 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국화를 놓았으며 저 다녀간다는 조용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저녁바람이 그녀의 말을 하늘로 날려보냈으며, 자신은 이제 괜찮다는 말과 함께 힘들었지만 이겨냈다는 고백이 나왔고, 은서는 가방에서 두 개의 사진을 꺼내 무덤 앞에 세웠으며, 하나는 어린 은서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은서를 안고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사랑했다는 고백이 나왔고, 두 분 다 사랑했다는 말과 함께 은서는 일어서서 경례를 했으며,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고, 해가 완전히 지고 묘지에 어둠이 내렸을 때 은서는 경례를 풀고 돌아섰으며, 그녀가 묘지를 떠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서 있었고, 그는 은서를 보며 미소 지었으며 오랜만이라는 인사와 함께 잘 지냈느냐고 물었고, 은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이라고 대답했으며, 형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은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 덕분에 이 도시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형사의 말이 이어졌고, 오명철 일당이 사라지고 나서 조직 범죄율이 30%나 줄었다는 통계를 알려줬으며, 은서는 자신 혼자 한 게 아니라며 다들 도와줬다는 겸손한 대답을 했고, 형사가 웃으며 은서의 어깨를 두드렸으며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격려와 함께 강중위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형사와 헤어져 주차장으로 향했으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그녀의 눈에 조수석에 놓인 편지 한 통이 보였고, 발신자는 없었으며 봉투에는 은서에게라고만 적혀 있었고, 은서는 편지를 뜯어 안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은서야, 나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한 짓들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야.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난 내 아버지였어. 태산파를 물려준 건 잘못이었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걸 부수고 새로운 길을 만든 건 자랑스러워. 은서야,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이 아비가 바라는 전부야. 아버지가.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으며
한참을 울다가 그녀는 눈물을 닦고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고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은서는 룸미러로 묘지를 바라봤으며 저 멀리 두 개의 무덤이 보였고 그 위로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있으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은서의 차가 묘지를 떠났고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점점 작아졌으며 묘지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바람이 불어와 무덤 앞의 국화를 흔들었으며 하늘의 별들은 더욱 밝게 빛났고 그중 두 개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은서는 그 후 육군에 복귀하여 후배 장교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고 강태산 장학재단은 매년 100명의 불우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고 조필두는 출소 후 작은 식당을 열었으며 아들 준호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명철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병으로 사망했고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며 피의 맹세는 물들지 않았고 강철 장미가 피운 정의의 씨앗은 이 세상에 희망을 피워 올리고 있었으며 때로는 어둠이 짙어도 언제나 빛은 찾아오고 그 빛을 만드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은서가 군부대 훈련장에서 훈련병들을 지도하고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힘차고 명확했으며 규율과 정의와 희생이 군인의 정신이라는 가르침을 전했고 훈련병들이 일제히 충성이라고 대답했으며 은서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으며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해가 지고 훈련이 끝났을 때 은서는 혼자 막사 밖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고 저 멀리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서는 그 별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고 잘 있으라는 말과 함께 자신은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왔으며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군복을 흩날렸고 그녀는 막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으며 마지막으로 자막이 떠올랐고 정의는 언제나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문구가 화면을 채웠으며 그 문구가 천천히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피어올랐으며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고 그 빛은 점점 커져 화면 전체를 밝게 비췄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늘 행운을 드리는 복이 찾아갈 거예요.